현대차 아이오닉5를 개조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서울 강남대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 여력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LG가 세계 최대 규모인 97인치 OLED를 선보이자 중국 기업이 95인치 모델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우리와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어 우려됩니다.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가 IPO를 앞두고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하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IPO 시장 전반에 위축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뉴스플러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홍원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도 보합으로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 폭풍 매도를 했는데 장 막판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 기관과 개인이 고르게 나눠 담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전 10시 30분 지수가 2606선까지 떨어지면서 2600선이 좀 위태로웠는데요. 장 막판에 기관의 매수가 대량 들어오면서 262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 3시 무렵에 장이 좀 크게 출렁이었는데 중국 상하이 봉쇄, 재봉쇄 소식이 있습니다. 확진자 9명이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일단은 한 이틀 정도 봉쇄하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추가 확진이 있으면 한 2주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베이징에서도 일부 유흥 지역 폐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홍 기자, 오늘 오랜만에 지금 삼성전자 소식을 들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좀 좋은 소식으로 들고 와야 되는데 항상 주가가 안 좋을 때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오늘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0.15% 하락하면서 65,200원에 장을 마쳤는데 장중 52주 신저가 64,5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하락은 뉴욕 증시에서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좀 하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로 반도체 수요가 좀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터치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52주 신저가를 바닥으로 보고 장 후반에 매수가 몰리면서 다시 좀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성장주들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좀 성장주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5월 중순을 기점으로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좀 분석하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기관의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에 크래프톤과 NC소프트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주들의 하반기 전망을 놓고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 이제 어제 내놓은 리포트인데 크래프톤을 적극 매수해도 된다.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20% 올린 42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 신작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이제 12월에 출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4분기에 좀 매출로 잡힐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VR이나 메타버스 같은 사업 부분에서 좀 주가가 좀 재평가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이 게임주 토픽으로 크래프톤과 NC소프트를 꼽았는데요. 일단 이 게임 산업이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둔화, 유가 상승 같은 이런 전반적인 거시 경제 환경하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서 하반기 신작이 좀 출시가 되면 주가도 함께 반등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일정들 정리해 볼까요? 네, 내일도 이제 국내외에서 좀 참고해야 될 일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는 4월 경상 수지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또 중국이 이제 5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잡기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이제 내일 모레죠. 그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치가 나오고 그다음 미국 수치가 나오면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자율주행 택시 앞으로 2달 뒤면 이 서울 강남에서 직접 탈 수 있게 됩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시범 운행 현장에 직접 좀 다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현대차가 오늘 개최한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 행사의 모습인데요. 이건 이제 현대차의 이게 로보라이드란 차량입니다. 예. 이 현대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율주행 차량이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를 타고 시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차량으로 이제 강남구의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 사거리부터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까지 왕복 3.4km를 이동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스스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유턴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서 유턴하는 중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이 복잡한 강남 일대에서 이렇게 시범 서비스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혼잡한 강남도로에서 발생하는 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혼잡한 강남을 운행할 수 있는 정도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나온 거다. 이렇게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율주행 단계는 0에서 5단계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뉘는데요. 네. 이 로보라이드는 4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4단계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도심 같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석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바로 전 단계까지 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5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는 단계인가요? 네, 완전히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네, 계속해서요. 네, 로보라이드엔 차량 주변 도로를 살필 수 있는 10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 그리고 8대의 이 라이다가 탑재됩니다. 카메라와 레이더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예.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로 눈앞에 있는 물체를 3차원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센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사람만 앉아 있지 사실상의 이제 거의 완성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조만간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일반 승객들도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을 하면은 이 로보라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이고요. 서울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 중 하나인 테헤란로, 그다음에 강남대로, 영동대로를 비롯해서 이 48.8km 구간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몇 대나 운영이 됩니까? 일단 2대부터 먼저 2대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네, 내년에는 이 도산대로와 압구정로까지 확대를 해서 총 32개 도로 76.1km로 로보라이드 이 운행 구간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운전석엔 자율주행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비상 운전자가 탑승을 합니다. 예. 현행법상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지 않은 건 아직까지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요금은 무료입니다. 다만 앞으로 2, 3년 뒤면은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행이긴 하지만 실전에서 저렇게 활용될 정도면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말 얼마 안 남은 걸로 보이는데 기술이 벌써 이렇게까지 진화를 했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은 서울에서 가장 교통이 복잡한 곳 중 한 곳이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가장 난감한 게 이제 배달 오토바이인데요. 갑자기 툭 하고 이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이런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뒤집어서 말하면 복잡한 도로 상황을 이 데이터로 축적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맞게 자율주행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개발해온 자율주행 4단계의 이 기술 검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네, 2, 3년 안에 실제 이제 돈 주고 이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자율주행차 좀 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도 되는데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얼마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직접 사서 구매를 해서 타는 이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3단계까지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 3단계는 이 고속도로 같은 제한적인 환경에서 차가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출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4단계보다 도로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현대차는 4분기 중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적용된 제네시스 G90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속 60km를 자율주행차의 제한 속도로 규정하는 이 국제적인 흐름상 G90 역시 자율주행차의 최고 속도를 60km로 묶을 예정입니다. 네. 벤츠는 또 지난해 말 독일에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이 탑재된 S클래스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저가용의 이 자율주행차 4단계는 그러면 언제쯤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승용차용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은 이르면 2025년은 돼야지 상용화될 3년 전망입니다. 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이 가장 먼저 2025년 승용차용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 우리 정부는 2027년 4단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주행 4단계 승용차 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바깥에 보이는 마천루처럼 굉장히 고층 빌딩이 있는 반면에 이 안은 정말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접근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대한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하자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민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연준 등 각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면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2014년 6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에서 채권 평가 손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보험계약자 이탈 등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이를 막기 위해 보험사 자본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LAT 잉여액을 RBC의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시가평가 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작아져 잉여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가용자본으로 반영하면 보험사 건전성이 개선됩니다. 당국은 이번 RBC 하락이 실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회계 처리상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 RBC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RBC 비율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LAT 잉여액 중 40%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완충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충분히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자본 구조가 금리 등 시장 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면이 있습니다. 손실 흡수성이 높은 기본 자본 위주로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당국은 보험사 대체 투자 관련 부실 가능성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지급 여력 제도에 맞춰 유상증자 등을 통해 보험사의 자본 확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면 주가 하락은 물론 보험 가입자들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건지 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기자. 일단 금융당국이 기준을 완화해질 정도로 지금 건전성 지표가 많이 나빠진 겁니까? 네, 먼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보험사들이 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지급 여력 비율, 그리고 RBC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이 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 자본에서 가용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로 좀 나타낸 지표인데요. 보험업법에서는 이 수치가 10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네. 금융당국은 이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게 150%까지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 1분기 보험사들의 RBC 비율을 좀 보면요. 대부분 전분기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권고치를 지켰는데 네. 이 DGB생명 같은 경우 100% 아래로 떨어졌고요. 하나손보나 DB생명 그리고 흥국화재 등도 지금 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리포트 보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나면서 이 지급 여력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험사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이런 이제 채권의 시장 가치가 금리 인상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두둑하게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산정되는 자본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MG손해보험이었죠. 이 소형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은 1분기 RBC 비율이 69%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이 된다는 건 당국이 이제 경영을 대신 맡아서 이렇게 매각 작업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전반적으로 보험사들 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러면은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이 가입자들도 물론이고 투자자들까지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같은 대형 보험사들도 건전성 지표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좀 피하지 못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1분기 삼성생명은 전년보다 약 60%포인트나 비율이 좀 떨어졌고요. 예. 한화생명도 25%포인트 하락한 160%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좀 다음 화면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물론 대내 환경적인 요건도 영향을 좀 줬겠지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인 건전성 지표도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보험사의 주가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들의 입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회계상의 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지 실제 창고에서 돈이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실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MG손보의 대주주인 이 JC파트너스도 보험사의 운용자본을 평가하는 산정 체계가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면서 이런 현상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이 산정 체계를 바꿔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보험사들의 재무회계 기준이라는 게 사실 국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2023년부터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서 국내 보험사들도 회계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네. 이 새 회계 기준은 보험사들의 부채를 계약 시점인 원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현재는 부채가 100만 원 그대로 잡히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향후 줘야 할 이자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다 합산한 시가로 평가돼서 이 부채가 더 크게 잡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당국이 이번에 기준을 완화해줘도 내년에 또 건전성 지표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좀 영향을 주겠고요. 예. 채권이나 외환시장 역시 변동성이 심한 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RBC 비율 제도 대신에 새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킥스라는 신지급 여력 제도를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당국의 일부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산정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는 그래도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보험주의 주가 흐름 역시 지표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결국 보험사라는 이 금융기관의 성격 자체가 이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 확충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셉니다. LCD에 이어 OLED 시장까지 중국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사안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중국의 기술 추격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지난 5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전시한 대형 올레드 TV입니다. 95인치로 같은 전시회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올레드 디스플레이라며 선보인 97인치 올레드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죠. 네. 중국이 초대형 올레드를 공식 행사에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종의 기술력 과시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중국이 이제 우리도 대형 OLED 패널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좀 과시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현재 중국은 모바일 올레드 위주로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형 올레드는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형 패널을 양산하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형 패널을 그것도 LG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시된 95인치 올레드는 양산이 아닌 개발 단계로 양산 단계에서 불량품을 줄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대형 올레드 시장의 99%는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 OLED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위협할 수준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뭐 최근 지금 중국 업체들이 OLED 시장에 이렇게 진출을 하니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기술 격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잠식을 당한 LCD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한국은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자랑을 했지만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에 기반한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자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7년에 중국의 LCD 시장 점유율을 추격당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달부터 LCD 패널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은 일단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이런 사태의 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이제 OLED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기업이 진입해 있는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이 LCD 때와 비슷한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이 국내 업체들의 70% 수준의 OLED를 판매하는 등 저가 정책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글로벌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90%를 넘겼는데 올해 2분기 72.1%로 축소됐습니다. 예. 같은 기간 중국은 9.7%에서 27.4%로 확대됐죠.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던 시장 점유율을 고스란히 중국 업체가 가져간 겁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독점한 애플의 아이폰 올레드 패널 공급도 중국 BOE가 일부 맡게 됐는데 이게 가격 경쟁력이 한몫했다는 후문입니다. 지금은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력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뭐 LCD 사례가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중국 기업들 추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중국 기업이 이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노트북과 태블릿 기기와 같은 올레드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레드가 탑재된 노트북과 모니터를 연이어 출시한 바 있죠. 이 영토 확대와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상당한 R&D 투자가 필요한 만큼 업계는 R&D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고도화된 디스플레이를 위해선 소재와 장비 자체의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소재와 장비는 일본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추격하는 중국 업체를 따돌리고 안정적인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해선 국내 소재 장비 기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또 지원책도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의 기본 성격은 내수 기업은 수출 기업으로, 수출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물류 애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 성과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침체됐던 바이오 헬스 기업들의 IPO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합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IPO 시장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재심이 그리고 보로노이 공모청약 재개 이런 사안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최근 몇 달간 주식시장의 조정 여파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D&D 파마텍을 비롯해서 보로노이, 에이프릴 바이오 등 이른바 바이오에서 오래 기대됐던 대여급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미승인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변화가 감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바이오 헬스 기업들 가운데 벤처캐피탈업계와 IB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 보로노이, D&D 파마텍, 에이프릴 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루닛 등 5개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D&D 파마텍은 미승인이 됐고 여기에서 또 에이프릴 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에서 심사에서 일단 미승인이 됐는데 재심의를 청구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또 지난 3월 공모를 철회했던 보로노이는 어제와 오늘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이 지금 진행했으며 루닛은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번 달 그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아이노베이션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바이오 업계는 그동안 얼어붙었던 그 IPO 시장에서 그 에이프릴 바이오와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 그리고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샤페론 등을 통해서 다소 숨통이 트인 것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표로 추진 현황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보로노이 기관 수요 예측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게 업계 IPO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로노이는 지난 3월 제시했던 공모가보다 5만 원에서 6만 5천 원보다 30% 낮춘 4만 원에서 4만 6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보로노이는 국내 1호 유니콘 특례 상장인데 이 기업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장에서 나왔던 기업 가운데서는 이 보로노이, 그다음에 마켓컬리는 지금 좀 잠시 미뤘고요. 유니콘 상장은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 후 5천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는 기업이라면 한 곳의 평가기관에서만 A 등급을 받으면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만성 염증 질환 치료를 위한 TNF 알파 항체 치료제를 이제 먹는 알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타겟인 립1에 대한 기술 수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내에 저희가 기술 수출 관련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적 선택적이고 뇌를 투과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해서 저희 쪽 한 4건 정도의 기술 이전 실적을 보고 그 미국 바이오팜 2군데 정도에서 저희 회사와 함께 그쪽에서 원하는 타겟, 항암 타겟을 가지고 서로 합의된 목적의 스펙의 화합물들을 개발될 경우에 기술 이전이 이제 자동으로 실시되는 어떤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공동 연구 개발 내지는 이제 옵션 딜이 지금 이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보로노이는 지난 2019년 하버드 대학 다나파버 암센터로부터 1조 2천억 원의 기업 가치 평가와 함께 현물 출자를 받으면서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다음 주 14일과 15일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결과가 향후 바이오 기업 IPO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번에 재심의를 받으면서 부활한 그 에이프릴 바이오는 제약업계 1인 유한양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었고 지난해 10월 다국적 제약사인 룬드백의 최대 5,18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예비 심사에서 탈락할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임상에 진입한 신약 후보 물질은 자가 면역 질환 한 개밖에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면서 고배를 마셨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재심의에서 플랫폼 보유에 대해서 강력히 해명하면서 재심의를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로노이와 에이프릴 바이오 등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고 또 코스닥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입니다. 루닛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의 그 코스닥 상장이 다소 주춤한 반면 루닛과 원택 등 디지털 헬스나 아니면 의료기기 업체들의 상장은 다소 좀 유연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인공지능 암 진단 솔루션 업체인 그 루닛은 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루닛은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1분기 실적은 해외 매출 5조로 전년 대비보다 매출액이 5배 이상 증가한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서범석 루닛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증권 증거서를 올해 상반기 내로 아마 제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물론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 인허가는 2020년도에 받았고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유럽 쪽으로는 좀 활발하게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올해부터 좀 활발하게 좀 세팅을 하고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 신약 개발 업체인 GI 이노베이션도 보로노이와 같은 유니콘 특례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병건 그 GI 이노베이션 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국적 제약사로의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계약금, 업프론트라고 일명 업계에선 이야기합니다만은 2천억 원 전후를 수령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천억 규모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사노피와 계약을 할 때 약 900억 원 정도 수령을 했는데 계약금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 시장평가 우수기업 특례로 이렇게 입성을 하면서 코스닥을 추진하고 있고 바이오 벤처에서는 보로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유니콘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헬스 기업들 IPO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들 나오는지 짧게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들어 그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심사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사실상 거의 포기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청약 결과를 봐야겠지만 보로노이의 상장이 나름대로 선방할 경우 그리고 후속적으로 들어오는 뭐 이달 말 스펙 상장을 앞둔 원택이라든지 에이프릴바이오, 루닛이 공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향후 뭐 바이오 헬스 기업에 대해서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3일째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공장이 멈춰서고 완성차 업체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택배 노조에서도 파업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물류대란 공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유성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데 이어 택배 노조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업계 2위인 한진택배노조는 서울 강동과 경기 광주, 전남 등지에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쿠팡이 그동안 한진에 맡겼던 택배 물량 중 절반 이상을 자체 배송하기로 결정하면서 일감이 줄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사측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업계 1위 CJ 대한통운과 공공 성격이 강한 우체국 택배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노조는 사회적 합의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주 월요일 부분 파업에 들어갔고 우체국 택배 노조도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다음 주 경고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택배 노조가 부분 파업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택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하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택배업계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주변 파업 전원이 감추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상황에 따라 관련 주가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업 강도가 심해지거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핵심 고객사들이 택배사를 갈아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장기간 파업을 겪었던 CJ 대한통운은 주요 고객사였던 공영 홈쇼핑의 주간 택배사에서 밀려났고 전체 택배 시장 점유율도 급락한 바 있습니다.
실제 주가도 올해 초 총파업을 기점으로 급락한 뒤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10% 이상 물량이 감소했거든요. 택배 같은 경우는 파업이 장기화되면 일단 대리점들이 주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물연대 파업이 본격화되며 운송업계에 노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업계의 긴장감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총파업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오늘 호소문을 통해 자동차는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이 중단돼 모든 부품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절박한 생존의 상황에 내몰린 부품업계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운송 중단을 즉각 철회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성차 탁송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을 보장받아왔다며 정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경제 운영이 시급하다고 역대 정부의 경제 수장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역대 정부의 경제 수장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간 활력 정진 그렇게 한마디로 손 꼽고 싶습니다. 국민 소득이나 경제 규모가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좀 과거보다는 줄이고 민간 부분 쪽으로 많이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게.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핵심 경제 주체인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과 시장에서의 투자가 촉진돼야 하는 만큼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규제를 전부 네거티브로 바꿔줘야 한다. 그 한 번 실패했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CEO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한다든지 엄청난 물적, 인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누가 새로운 신성장 속력이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물적 투자가 또 시작되고요. 아울러 기업들이 고용에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 52시간 제도와 같이 업종이나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경직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복잡다기한 실제 경제 활동과는 달리 법제는 너무나 경직적으로 되어 있고 노와 사,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수준이 투자할 곳을 결정할 때 핵심 요소인 만큼 경쟁국 수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간과 시장,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오는 16일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역대 경제 수장들의 조언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물가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놓고 노사 양측이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세종시 주재기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정 기자,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세 번째 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체 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됐습니다. 네. 회의가 오가는 걸로 보입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비혼 단신 생계비, 즉 1인 가구 중에서 배우자가 없고 전월세 등으로 주거비를 내는 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평균 2.48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비용 단시는 전체 가구의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입니다. 참고로 노동당 위원들이 계산한 올해 가구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4,000원에서 15,000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사용자위원 대표인 경총의 류기정 전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이 노동계의 주장대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얼마나 올라가는 수준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계가 최초로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지금의 9,160원보다 30% 정도 올린 11,860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올리더라도 3% 미만으로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의 격차는 최대 2,700원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2,700원이요. 매년 네. 노사 간에 이제 격차는 있었지만 올해는 유독 좀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측 모두 5%를 넘어선 물가 상승세를 이유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간극이 더 벌어졌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급격히 오른 만큼 실질 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영세업자를 포함한 경영계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오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까지 오를 경우 추가로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하는 분석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오를 경우에 올 3분기의 급여 충격은 0.72%포인트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에 임금 상승 압박이 커지고 이것이 다시 물가 오름세로 이어지는 임금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와 경제 체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사 간 고통 분담과 재타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해결이 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하자 이런 얘기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여간 이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경영 악화를 겪었고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적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화해서 고사 위기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경총도 오늘 회의에서 업종별로 지불 능력 차이가 심해서 최저임금 편차가 이제 최대 52.9%포인트까지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벌어져 있다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사안은 쉽게 합의점을 찾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노사 간 의견차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역별은 아니지만 업종별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해서 지난 35년 동안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시행은 법이 도입된 1988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회의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노사 간의 삿바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액부터 노사 간 충돌이 컸던 만큼 벌써부터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를 두고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제도 개선 사안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 또 최저임금 수준 결정까지 이제 풀어나갈 과제가 이제 많은데요. 아직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런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최저임금의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올해도 이를 넘겨서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가 큰 만큼 현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중재해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GU 플러스가 글로벌 빅테크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LGU 플러스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AI 개발과 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CDO를 중심으로 개발 인력을 현재의 2배 이상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황규별 LGU+ 최고 데이터 책임자는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같이 데이터와 AI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U+는 먼저 ARS 상담을 대체하는 소상공인 특화 AI 콜봇을 오는 8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살펴보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목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네, 오늘 키워드 기술주의 운명이네요. 네, 운명하니까 제가 무슨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같아 보이던데요.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지난 2년여간 원격이나 재택근무 같은 언택트 산업이 코로나 시대의 주식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었고 게다가 코로나19 이후로 풀린 돈이 기술주로 몰리면서 랠리가 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반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등장하면서 기술주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술주 좀 잘 갔으면 좋긴 한데 어떤 신호가 등장한 겁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짧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기술주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인텔은 경영진이 반도체 수요가 악화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5%가량 떨어졌고요. 그 밖에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등도 급락했습니다.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웃돌아서 연준의 강력한 긴축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술주가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기술주 약세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게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키워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여간 좀 지속이 됐던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 8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제목의 좀 기사를 내놨습니다. 기술주의 10년 주식시장 지배력이 끝났다. 당장은 이렇다. 당장은 이렇게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수 추이를 좀 살펴봐도 이 같은 기사는 좀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데 S&P 500 지수의 정보기술 섹터 지수는 올 들어서 20% 하락해서 2020년 이후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같은 기간 S&P 지수가 14%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두 지수의 수익률 격차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표로 봐도 그렇고 시장 전망들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자금 유출도 좀 가팔라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기술주 중심의 뮤추얼 펀드 및 ETF에서는 7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9조가 훨씬 넘는 돈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금리가 이제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좀 오르면서 저금리 잔치가 끝날 조짐을 보이자 증시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술 성장주에서 좀 방향 전환을 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사실 기술주에 관심이 많이 쏠렸던 건 맞고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딜까요? 네. 기술주에서 가치주? 네, 맞습니다. 가치주인데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좀 가치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가치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 중인 주식을 우리가 좀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죠.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주는 가격이 싸도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가치주를 재평가하게 했는데요. 일단 뭐 탄탄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부채 비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도 버틸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에너지 기업인 엑손 모빌이나 코카콜라, 또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의 지주회사인 알트리아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들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알지만 좀 쉽지 않은 게 저희가 뭐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이게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쭉 봐왔으니까 전망을 알더라도 이걸 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이 기술주 시대 끝난 걸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네, 기술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그런데 갈수록 좀 희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인 사바타 수브라마니아는 이름이 어렵네요.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기술주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기술주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약세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반등,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현상을 두고 투자자들이 일시적 반등 뒤에 찾아오는 하락장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사토리 펀드 설립자이자 유명 펀드 매니저인 댄 나일스도 좀 비슷한 생각을 내놨습니다. 댄 나일스는 앞으로 미국 기술주에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면서 투자를 좀 피하라고 경고한 상황인데요. 대신 지난 3월부터 여행주와 레저주 매입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버텨오셨으면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손이 쉽게 나가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주가 다시 그래도 반등할 거다 이런 의견은 없을까요? 사실 좀 운명을 결정짓기가 쉽지 않은 게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나오고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여전히 기술주의 종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도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의 기회 삼아서 기술주를 저가 매수하고 있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23일 이후 약 2주간 테슬라 주식을 5만 5천 주 이상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 1년간 꾸준히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웠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테슬라 주식을 이제 다시 담고 있다라는 거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사실상 좀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 테슬라 주가가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거의 절반이 하락했던 시점입니다. 40% 정도 되는데요. 즉 테슬라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깔려 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최근에 실제로 인터뷰에서 내 경력 가운데 이렇게 재고가 급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 재고량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더 부각시킨다고 말했죠.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재고량이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라는 겁니다. 서학개미들도 기술주를 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가운데 테슬라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요. 금액은 10억 3,567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뭐 4위에 애플도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술주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겠죠. 네, 투자자분들은 이 대목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높은 PER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성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사실 최근에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장기 성장성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큰데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을 제공하는 기업 역시 약세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알파벳, 이베이, 매치그룹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어진 20년 만에 가장 길었던 약세장에도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기업 137개의 주가는 지수 성과를 앞질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주 향방에 대한 멀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공정위가 이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는 이 선사들이 약 17년간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 각종 부대 운임의 도입 및 인상 등과 관련해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사들끼리 서로 화물에 침탈을 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에 합의해서 이 운임 경쟁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예, 반면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만 부과가 됐는데 한중 노선 담합을 제재하면 항로가 전면 개방돼 국익을 해칠 거라는 우려가 감안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에도 한 동남아 노선에 9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도 해운업계 반발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업계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내 햄버거 브랜드들이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버거킹, KFC에 이어 한국 맥도날드까지 매물로 나왔고 하반기께 이 맘스터치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햄버거 시장 성장이 정체돼 새 주인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과 1인 가구 증가로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